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휴일 및 휴가, 그다음에 근로관계의 종료, 고용지원금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및 휴가, 특히 이제 휴가 부분에서 이제 연차 휴가가 좀 중요한데요. 그 연차 휴가 바뀐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휴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법정 휴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법정 휴일은 법이 정한 휴일, 즉 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한테 줘라고 한 그런 휴일이고요. 약정 휴일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뭐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법정 휴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에 따라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법정 휴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법정 휴일에는 뭐가 있느냐?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근로자의.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법정 휴일이에요. 그렇죠?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그럼 주휴일은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들에게는 주휴일이 발생을 하는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다.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다. 뭐 월수금이 소정근로일이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상으로 약속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일주일에 1회, 평균 1회 이상을 휴일로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주휴일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근로자들 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 쉬게 해주고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기만 하면 주일은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휴일과 관련해서 주일 보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주휴 시간에 대한 부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사무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월급 속에 이미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그 월급제 근로자한테는 별도의 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209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거기에 주휴를 이미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사람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은 이미 그 월급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말 중에 하루를 쉬게 해주면서 그렇게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알바생들의 경우 특히 이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들의 경우는 보통은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때 단순히 일한 시간만 곱해서 시급을 주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소정근로 시간에 맞는 시간 그거를 계산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주에 2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20시간만 곱하기 시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휴 시간 그러니까는 20시간 근무 근로하는 사람이면 한 4시간 정도 될 테니까요. 그 4시간 포함한 24시간치의 24시간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바생들만. 그렇죠? 그렇게 주일은 다 보장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날. 그래서 5월 1일 날은 무조건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날 나와서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나와서 근무하면 그건 휴일 근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휴일 근로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뭐 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거고요.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이 있어요.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달력상 빨간 날 있죠. 뭐 8.15, 그다음에 현충일, 뭐 추석, 설, 그렇죠. 그 추석이긴 한데 추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달력상 빨간 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입니다. 즉 관공서 쉬는 날인데 이게 원래는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들한테 보장된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15나 뭐 추석이나 근로자들을 나와서 근무시켜도 그게 절대 휴일 근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우리가 근로자한테 보장해야 되는 유급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적인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날 근로자들을 쉬게 할지 말게 할지 쉬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공휴일날 예전에는 일도 많이 시키더라도 그게 이제 휴일 근로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 근로처럼 우리가 임금을 계산해서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도입됐죠. 이것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도입돼 가지고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은 모두 법정 휴일화 됐습니다. 법정 휴일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여되니까 그날 일을 시키면 이제는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날은 법으로 정한 법정 휴일이 됐기 때문에 그날 일을 시키면 휴일 근로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300인 이상, 내년에는 이제 30인 이상, 내후년에는 이제 5인 이상으로 전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휴일이다. 그날 일을 하면 이제는 휴일 근로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도 이렇게 이제 법정 유급 휴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관공서의 공휴일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약정 휴일화해서 쉬고 있었다 그러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을 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던가 뭐 연차 휴가를 대체했다던가 이런 회사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변경된 법에 따라서 관리를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고 이제 거기 그때 근무를 시키면 휴일 근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이제 근로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는데 뭐 약정 휴가는 동일하죠. 약정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자유롭게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여름 휴가 이런 거는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줄지 말지 이런 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여름 휴가를 며칠로 줄지, 여름 휴가 5일로 줄지, 뭐 3일로 줄지, 아니 여름 휴가를 아예 안 줄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여름 휴가를 주더라도 여름 휴가 간 시간만큼은 그 임금을 깔 수 있는 무급 형태로 줘도 되고 유급으로 줘도 되고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조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직원의 본인 결혼식,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상, 뭐 가족의 상 혹은 여러 가지 경조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조사에 해당하는 휴가도 회사가 줄지 말지 그다음에 어떻게 줄지는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결혼하는데 별도의 경조 휴가가 없이 그냥 연차로 붙여서 쓰게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조 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안 준다고 해서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리프레시 휴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약정 휴가고요. 그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휴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휴가를 뽑으면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차 휴가죠, 연차 휴가. 이게 이제 가장 실무에서도 문제되고 복잡하고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연차 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휴가. 그렇죠, 생리휴가. 생리휴가가 여전히 있어요. 이것도 법정 휴가고요.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줘야 됩니다.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법이 바뀌어서 무급휴가로 바뀌었죠, 무급휴가. 과거에는 이제 유급휴가로 줬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악용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급휴가로 바뀌어서 일단 정리를 하면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줘야 되지만 무급휴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무급휴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출산 전이 휴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정 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도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까지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리고 5일 중에서 3일만 유급으로 좀 줘도 됐었는데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이 바뀌어서 늘어났습니다. 얼마로 늘어났냐? 10일로 늘어났어요. 10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 출산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 출산 휴가를 쓰겠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얼마까지? 10일까지 최대 쓸 수 있다. 즉 그리고 10일을 유급휴가로 줘야 됩니다. 10일을 유급휴가.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쓰겠다. 그러면 그게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요. 근로자가 쓰면 그거는 유급휴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바뀐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성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열흘로, 그러니까 10일로 늘어났고 10일이 유급이다.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휴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연차 유급 휴가는 이제 한번 따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입사 1년 미만자들의 경우 굉장히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들을 볼게요. 연차 휴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이제 80% 이상 출근을 하면, 이제 80% 이상 출근을 하면 이제 15일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발생하는 기본 휴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게 연차 휴가에서 기본 휴가, 연차의 기본 휴가 개수는 15일이에요. 15일이고, 물론 이제 매 계속 근로해서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이제 하나씩 붙어서 가산이 붙죠. 그게 이제 최대 25개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15일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1년간 80% 이상을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1년을 다녀야지만 15일의 연차가 발생을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1년을 아직 안 된 신입사원들은 연차휴가 없는 거 아니냐? 연차휴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항에 별도의 또 내용이 있었어요. 입사 1년 미만자들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죠. 그렇죠? 미만인 근로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어떻게 발생하냐? 한 달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1년 미만자들은 연차휴가가 부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입사해서 1년 동안에 충실히 다니면 한 달 만근할 때 생겨서 총 11개까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11개까지 생기고요. 그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입사 1년 미만자들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요 입사 1년 미만 때 발생하는 11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사 1년이 딱 되면 이제 80% 이상 출근하면 요 15일이 생기죠. 이 15일. 요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 11개는 이 15일에 흡수된다고 봤었어요. 혹은 이 15일을 땡겨와서 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사람이 입사 1년 미만 때 11개를 발생을 했다. 그 중에서 5개를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돼서 15개가 부여될 때 그 15개에서 이 사람이 1년 미만 때 쓴 5개를 빼고 10개만 주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이렇게 사망이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됐죠. 그래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그 근로자가 2항, 그러니까 1년 미만 때 발생하는 그 휴가에 사용한 거는 제한다, 뺀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된 거죠. 삭제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렇게 1년 미만 때 발생한 거 별도, 1년 이상일 때 발생한 거 별도. 그러니까 양자가 이제 연관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결과 이게 2018년 이제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이 결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케이스 1은 개정법 전, 케이스 2는 개정 후에 관계된 건데 둘 다 근로자가 입사해서 1년이 될 때까지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한 경우에요. 어떻게 되느냐? 개정 전에는 이렇게 한 달 만근할 때 5월 1일 입사자니까 5월 다 다니면 6월 달에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한 달 만근할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총 11개가 생기죠. 그렇죠? 11개가 생기고 이 사람이 2018년 5월 1일 날 그러니까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해요. 1년 퇴사.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법상 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퇴사할 때 정산해서 줘야 돼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근무하면 이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1년을 채우고 근무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다 그러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게 설령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그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거니까 이제 돈으로 줘야 되는 퇴사할 때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인데 그 15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일로 흡수된다고 봤었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하나도 연차휴가를 안 썼다 하더라도 최대 15일만 우리가 연차휴가 수당을 주면 됐었어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밑에는 이제 개정법 이후죠. 똑같아요. 한 달 만근할 때마다 하나 생기는 건 똑같고요. 이 11일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1년 딱 하고 퇴사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으니까 당연히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죠. 얘랑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얘 11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흡수가 이제 안 되니까 별도로 살아있어서 11일, 15일. 그래서 26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법 개정 후와 이제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정법 전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퇴사를 하더라도 1년 다 퇴사를 한다고 하면은 15일만 최대 정산해서 주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26일을 정산해서 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입사 1년 미만 때 하나도 안 썼다? 그럼 최대 26일까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할 때 줘야 되니까 그러면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하면은 거의 뭐 2개월치 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인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해서 연차휴가 관리를 못하면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차휴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1년 미만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관리도 필요하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 개정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거를 이번에 2020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입사 1년 미만자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입사 1년 미만자들에게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인데 그냥 기존에 입사 1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내용은 어쨌든 한 번,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한 번 첫 번째 1차 통지를 하고 나서 근로자가 계획서 제출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입사 1년 이상자들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더 일률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입사 1년 미만자들은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차 촉진 자체 두 번, 그다음에 통보 자체 2차 통보도 두 번이 되니까 근로자별로 이게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해서 그다음에 이것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용은 알아두시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입사 1년 미만자들 같은 경우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이렇게 연차휴가 수당이 26개, 26개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 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쉬게 하시는 방식으로 휴가를 관리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휴가를 써야 된다. 그래서 휴가를 쓰도록 장려해서 꼭 쓰게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없애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뭐 근로자한테도 이제 휴일이 보장이 되니까 좋은 거고 회사 입장에는 수당적으로 줘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요게 이제 그 입사 1년 미만자들 연차 휴가 관리 방법이고 내용이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를 볼게요. 근로관계 종료. 그러니까 이제 휴가까지 봤는데 휴가에서도 연차 휴가 제일 중요한 부분 봤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은 이제 근로관계 존속 중에 어떤 그 지켜야 될 사항들이라 그러면 이제 근로관계 종료는 이제 근로관계를 끝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무리도 좋아야겠죠. 이제 근로관계 종료 시 특히 이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제 사용관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볼게요.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이거는 근로자가 이제 근로관계 종료하는 건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 그쵸? 사직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고, 근로자가 아무리 무단퇴사를 해서 그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그 사업주 입장에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거는 위법이에요. 그렇죠? 언제든 근로자는 사직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그러니까 해고죠. 사용자가 이제 하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고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어렵고 해고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해고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고는 그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요. 그 정당한 이유에는 사유도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고 양정도 정당해야 돼요. 요 세 가지의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해고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는 당연히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존속시키지 못할 만한 사유. 그러니까 뭐 횡령을 했다던가 근로자를 폭행해서 뭐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던가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사유가 근로자가 행한 회사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든가 비위 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지켜야 돼요. 절차. 우리가 서면 통지는 배웠죠.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하 서면으로 통지해서 해고할 사유와 시기를 정한 걸 가지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나 이런데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징계위원회를 연다던가 소명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등등 그 취업규칙에 이런 그 징계나 해고 절차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규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지켜야겠죠. 이걸 다 지켜야지만 절차도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사유가 아무리 이 사람이 해고당할 만한 사유에 뭐 횡령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어요. 그러면 해고당할 만한 사유죠. 범죄 행위니까. 근데 절차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고했을 때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양정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범한 행위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각 한 번 했는데 해고, 이거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지각 한 번 했는데 해고를 한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행한 잘못에 비해서 그 징계 혹은 해고라는 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고의 정당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고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의 절차가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절차로서 이제 해고 예고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지를 해주던, 아니면 30일치의 통사임금, 흔히 해고 예고수당이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던가. 이런 식의 해고 예고까지 지켜야지만 이제 해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나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제 해고 예고에서 특별히 뭐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예외는 뭐냐면 요거예요.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가 2개월 만에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더 이상 근로관계 존속할 수 없을 정도 사정이다. 뭐 이런 경우라 그러면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외 대상자니까. 왜냐하면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고 예고를 부분을.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에 대한 부분들 보기에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떤 걸 많이 하느냐 하면 권고사직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 근로관계를 종료를 할 때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근로자를 반드시 여러 가지 사유로 내보내야 되는데 좀 해고하기에는 좀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 아니면 그 해고 정도 사유는 아니다. 그래도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권고사직을 회사들이 많이 씁니다. 권고사직. 즉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그 실질은 이제 합의 해지인 거죠. 합의 종료인 건데 어쨌든 회사가 이제 사직을 권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두에 그 내용에 있는 건데, 권고사직하는 것 자체는 회사한테 자유롭습니다. 뭐 권고사직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권고사직을 했을 때 회사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근로자가 동의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1차적으로 권유하고, 만약에 권고사직에 그 사람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합의 종료해서 사직서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만,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이유,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경영상 해고로 가야 되는 거고, 근로자의 비행위, 그러면 징계로 가야 되는 거고, 징계해고로. 이런 식으로 그 사유에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이제 해고로 가야 되는 거겠죠. 해고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해고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지금 권고사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보통 통상 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는 근로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뭐 한 달치 월급을 더 줄게. 뭐 두 달치 월급을 더 줄게. 우리가 권고사직으로 그냥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당근이라든가 협의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근로자가 뭐 한 달치 월급, 두 달치 월급 오케이 해서 합의가 되면 이제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나중에 근로자가 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해고다라고 다투더라도 회사는 사직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라는 거는 근로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종료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이제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인 건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할 때 그냥 권고 사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합니다. 이제 해고까지 가게 되면 근로자도 피곤하고 회사도 피곤하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근로관계 종료하는 형태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권고사직 케이스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는 권고사직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이런 거는 지원금, 특히 이제 고용지원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지급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권고사직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은 뭐 이거 별도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근로자라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 그렇죠? 주식회사 임원,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표자나 등기이사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퇴직금 달라 이렇게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럼 이분들은 퇴직금 안 줘도 사실은 법 위반이 아니에요. 회사가 퇴직금 안 줘도. 근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어디에 근거해 지급하느냐? 회사 정관.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이나 등기 임원들 같은 경우 회사 정관을 한번 보세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은 뭐 주주총회나 뭐 결의를 통해서 되는데 어쨌든 정관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지, 근로기준법이든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그냥 이렇게 평균임금에서 31분 평균임금의 계속근로 연수다. 그래서 근소연수가 길면 퇴직금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 이게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 계속근로 연수가 아무래도 이제 있으면,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으면 퇴직금도 그만큼 쌓여요. 그럼 퇴직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퇴직연금으로 이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원래 퇴직금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뭐 퇴직금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일시에 줘야 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시에 지급해야 되는 거면 회사도 부담이 되고, 근로자가 여러 명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퇴직연금 상품을 정부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그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처럼 회사가 매월 혹은 1년 단위로 적립금처럼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납입을 해서 이제 그 납입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근로자 퇴직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한 번에 일시에 목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분할로 납입 적립해서 이제 그 금액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면 퇴직연금에서 낸, 퇴직연금을 통해 낸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퇴직연금에 뭐 DC형, DB형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DC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매월 그 사람 총 연봉이 12분의 1만큼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DC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건 운용에 대한 책임 부담도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DC형이 유리한데, 어쨌든 요거는 회사마다 퇴직연금 가입하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퇴직연금 가입할 때 우리 스타트업은 거의 30인 미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퇴직연금은 우리가 금융기관 통해서 가입을 해요. 운영기관이 있고. 그러면 뭐 삼성생명이든 뭐 우리은행이든 뭐 이런 데 이제 금융기관,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 근데 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적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가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0인 이하 사업장이면 다 돼요. 30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30인 넘어가는 데는 안 되지만 우리 스타트업은 거의 30인 이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것들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여기 이렇게 신청하시면 알아서 와서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 다 진행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실제로 운용기관들은 매년 좀 다르지만 뭐 삼성화재나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정도가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뭐 실제 시중에서 하는 퇴직연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저렴하고 뭐 관리하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겠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실무 팁이니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퇴직연금 가입을 하겠다면 여기에다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지원금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고용지원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 뭐 이제 근로관계 종류에 대한 것들 내용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제 4대 보험료를 우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우리가 4대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게 꽤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로자 늘어나면 늘었을 그것도 같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제도냐면 요거는 10명 미만인 경우만 가능해요.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 중에서 10명 미만이다. 뭐 8명이다. 7명이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걸 지원해 주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줘요. 국민연금은 이게 9%죠. 9%. 그렇죠? 9%. 그러니까 4.5%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고용보험료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10명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 그렇죠? 지원 대상 10명 미만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이에요. 월 평균 보수가. 그러니까 뭐 월에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했을 때 그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자만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식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다. 그렇죠? 그러면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봤더니 식대가 10만 원을 있었어요. 식대가 10만 원을 있었다. 식대가 1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 식대 빼면 얼마야? 2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 식대, 뭐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로 해서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된다. 그럼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신규 가입 근로자, 그러니까 신규 채용한 사람인데 215만 원 미만이다. 이런 사람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까지 지원해 주고요. 5명에서 10명, 10명 미만은 80%까지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기존의 가입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4대 보험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두루누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30%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4대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우리 봤을 때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두루누리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제 등장한 지원금인데 이것도 이제 일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혹은 내년까지도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내년까지 아마 연계돼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좋죠. 조건은 뭐냐면 30인 미만 사업장, 그렇죠?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월 평균 보수는 똑같아요. 215만 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조건에 해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에 15만 원 지원해 주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월에 13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215만 원 미만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없어질 사업이니까요. 최대한 받으실 수 있을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지원금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들은 요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장려금 같은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전에 우편으로만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지원금들이 있느냐? 이제 뭐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용 유지 조치, 그러니까 뭐 휴직이나 이런 그 휴업에 대한 지원금 쪽으로 많이 몰려서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지원금을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고용촉진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청년 추가 고용은 잘 아시겠죠. 이거는 뭐 스타트업들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채용하는 인원들이 거의 34세 미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5인 미만이라도 유망업종이면 당연히 해당이 되고 스타트업 대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거 다만 이제 올해는 8월 31일자로 해서 신규는 안 받고 있죠.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예산이 다시 확보되면 1월부터 다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즉 34세 이하의 청년을 뽑을 때 그리고 근로자가 우리 기준 인원 대비 늘어나면 그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연에 3년간 해서 2,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건이나 신청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지금 이걸 이제 알았다 혹은 이제 설립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규 채용 신청을 못 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초쯤에 예산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아마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때 잘 보시고 그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산이 잘 떨어져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활용도 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뭐 1년에 2번씩도 떨어지고 다시 추경받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꼭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이 된다고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중년 적합 직무인데 혹시 뭐 스타트업 중에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혹시 만 50세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던가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인사 전문가던가 이런 경우는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우리가 최대 연에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도 있다. 그 외에 이제 고용 안정 장려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 안정에 관한 건데 특히 이제 요 2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좀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2번은 우리가 유연근무제 배웠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할 때 요 일 가정 양리 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뭐 시차 출퇴근 제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시행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1년간 최대 520만 원을 우리가 1인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차 출퇴근 제도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든 이런 유연근무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일가정 양리 환경 지원 사업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1인당 1년간 5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도입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무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던가 뭐 그런 프로그램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제도 알아두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이거는 우리 기존에 풀타임을 하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뭐 학업이든 육아든 이런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 이런 35시간 그 이하로 그런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로자가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걸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 우리가 간접노무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용지원금까지 해서 우리가 최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4번의 강의,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조금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그 강의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로 우리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뭐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메일로 여기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스타트업 노무 관리 어떻게 지루하고 좀 답답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리고 노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